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강의에 앞서 건축주 온라인 강의 VIP 멤버십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57강을 완료를 했고요. 주 1회 영상으로 20 내지 30분씩 매주 1회 또는 2회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총 100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건축주 온라인 강의 여러분 VIP 멤버십 가입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11일에 개정된 새로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름이 바뀌면서요. 거기에 대한 면적과 여러 가지 건축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먼저 도시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도시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자, 이 부분은 뭐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여러분이 떼보시면 거기에 도시지역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만 보더라도 서울 외 지역 같은 경우, 즉 경기도 일대 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그런 땅들이 있거든요. 이런 땅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도시지역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고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적용을 받습니다. 건축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도시형 생활주택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주택법을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도시형 생활주택 이 상품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이면서 주택법 적용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다가구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이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등기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이다. 자, 그리고 왜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느냐? 이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면 주차법 적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용도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별도로 마련을 해서 우리가 건축을 하는 것은 주택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이 내용도 제가 강의에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취득세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다세대 주택을 취득할 때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취득할 때 그 세금이 다르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제가 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세대수 기준이 다르다. 우리가 대지 면적이 작고 세대수가 작은 그런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좀 규모가 큰 그런 세대수가 넘어갈 때는 사업계획 승인이 달라지는데요. 다세대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세대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에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을 될 수 있으면 안 받고 그냥 건축법에 따라서 우리가 허가를 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세대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건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계층까지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건데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은 4계층까지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남을 경우에 4계층까지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적률을 일부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5계층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남을 경우에는 5계층으로 계획을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면적 제한도 있죠. 이 내용도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다세대 주택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은 도시형으로 해야 되나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고요. 영상 끝까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의 영상이 끝날 것 같지 않고요. 두 번에 나눠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어떻게 변경되었고 또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와 대출과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또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법 시행령 10조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2월 11일, 2022년 2월 11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먼저 개정된 내용을 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요, 원룸형 주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원룸형 주택.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소형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소형주택. 그러니까 원룸형 주택이 소형주택으로 바뀌었다.
소형이라는 이름이 새롭게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자체 이런 주차장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자체 조례를 보시면은 아직도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이라고 표기된 곳이 많습니다. 아직도 이제 조례까지는 바뀐 부분이 아닌데요. 거기서 말하는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소형 주택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대 면적인데요. 그동안 원룸형 주택이 최대 50제곱미터까지 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더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60제곱미터까지 확대해서 소형 주택을 만들 수가 있다. 우리가 평수로 따져보면은 그동안 15평, 그런데 이번에 좀 확대된 부분이 18평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을 좀 많이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완화를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아파트 공급도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고 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부에서 소규모 주택을 좀 많이 공급을 하고자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원룸형 주택 같은 경우는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제곱미터까지는 무조건 원룸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욕실이나 주방을 제외하고 이런 거실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현장에서 뭐 1.5룸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거실이 조그만하게 있고 이렇게 파티션을 만들어서 방을 또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1.5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 때는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이렇게 두 개의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었죠. 이런 규정 때문에 준공을 받고 나서 거실에다가 파티션 공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내용을 보시면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또 다른 부분이 개정됐기 때문에 여기서 규정을 하나 만든 부분이 뭐냐면 기존처럼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라. 이런 규정이 별도로 추가가 됐습니다. 별도로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세대 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무조건 원룸으로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 이번에 추가된 문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로 개정된 부분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법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인데요.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3개 이하의 침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니까 세대 면적이 30제곱미터부터 60제곱미터까지 60제곱미터가 최대로 구성할 수 있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 즉 예전에 원룸형 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제곱미터부터 60제곱미터까지는 방을 3개 만들 수 있습니다. 침실을 3개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런데요. 그 규정이 나와 있는데 각각의 방의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7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성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전용 면적에 관련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발코니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발코니를 확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7제곱미터를 만들고요. 거기에 또 발코니 확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 한 3평이 넘는 그런 방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30제곱미터라 하면은 대략 한 9평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발코니 확장까지 가게 되면은 한 12평까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면적은 법적으로 따지는 전용 면적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서 이번에 많이 완화된 부분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방을 3개 이하로 만들 수 있다. 3개까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밖의 공간이 구성 가능하다. 그러니까 거실까지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맥시멈으로 보게 되면은 60제곱미터를 우리가 만든다. 그러면 방을 3개를 만들고 플러스 거실까지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기존적으로 18평이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발코니 확장을 받으니까 25평까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좀 많이 완화된 부분이
방을 여러 개 좀 만들 수 있다. 이 부분이 새롭게 추가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따져보면은 별도의 규정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별도의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3분의 1까지 방 2개를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별도의 또 규정이 나오는데요. 자, 소형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그 밖의 주택의 세대수도 포함을 시킨다는 부분이죠. 이 내용은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 요약을 하게 되면 침실이 2개 이상이 되는 세대수는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 3분의 1까지, 즉 33%까지 구성을 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전체 세대수에 주인 세대수를 포함을 한다. 여기서 주인 세대수가 바로 그 밖의 주택의 세대수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주택의 세대수가 주인 세대수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30제곱미터 이상부터 60제곱미터 이상까지는 방 3개 이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방이 2개 있는, 즉 투룸을 만들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말아라. 3분의 1까지만 여러분이 지을 수가 있다. 이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방을 더 만들 수 있고 3분의 1까지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은 33%를 좀 완화를 해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완화를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따져보시고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를 33%까지를 만들고 나머지는 1.5룸, 즉 거실이 있고 방이 있는, 즉 31제곱미터부터 방을 하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세대수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그동안 다세대 주택에서는 이제 면적의 규제 없이 원룸, 투룸, 쓰리룸을 한꺼번에 다 구성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소형 주택 같은 경우도 기존의 다세대 주택에서 구성했던 것처럼 다양하게 상품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완화 규정을 마련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는 3분의 1까지만 하라는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시고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바로 소형주택인데요. 원룸형 주택이 소형주택으로 바뀌었다. 이 내용이 되겠고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면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참 이 용어가 사람을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단지형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단독 건물은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단독 건물도 이 단지형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있다. 즉 하나의 건물을 우리가 구성을 할 때도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건축 허가를 넣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소형 주택은 별도의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30제곱미터부터 60제곱미터까지 뭐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뭐 원룸으로 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에 관련된 내용들은 큰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하느냐,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하느냐?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3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원룸형 같은 경우죠. 원룸형 같은 경우도 30세대부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받아야 되고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주택법 적용을 받아서 상주감리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현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건축법으로 우리가 허가를 냈고 감리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29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49세대까지 이렇게 구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9세대 같은 경우는 좀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단지에서 여러 개 동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동을 200평 이하로 해서 뭐 10세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이렇게 풀면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선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4계층밖에 지을 수가 없고 29세대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데,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가게 되면 건축 심의를 받아서 5계층까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연립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이 되는 거고 다세대 주택은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 심의를 통해서 5계층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총 세대수는 49세대까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고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죠. 다세대 주택은 20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200평까지. 연립주택은 200평을 초과하죠. 초과할 수 있는데 4계층입니다. 자, 그러면 건축 심의를 통해서 5계층이 가능하다면 다세대 주택이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변하면서 이 평수도 늘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요. 평수는 200평 그대로입니다. 200평 그대로에서 한 계층을 더 쓸 수 있다. 면적은 똑같아. 면적은 200평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한 계층을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다세대 주택, 즉 단지형 다세대 주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지형 다세대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소형 주택이 있는데 이게 건축물을 설계를 할 때에 다른 용도하고 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이어그램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법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제가 만들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 건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른 용도가 건축 가능한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을 보시면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은 한 건물, 즉 한 건물에서 같이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에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이렇게 상품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주택과 그 밖의 주택, 예를 들면은 그냥 공동주택에서 다세대 연립, 뭐 다가구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 한 용도로만 지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이렇게 내용을 만들 수 있는데요. 단 하나의 예외 조항이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 그러니까 옛날에 원룸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룸형이 소형주택이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과 한 세대 주택을 겸용으로 지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규정이 뭐냐면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86제곱미터가 돼야 되겠죠. 뭐 85.2부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이 한 세대 주택이라 하면 주인 세대입니다. 주인 세대. 그래서 예전에 구옥이 있는데 이거를 허물고 이 부분을 지어서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은퇴자금이라든가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건축주가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수익형 노후 상품이죠. 수익형 노후 상품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이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전용 면적이 다만 적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인이 살아가야 되니까 좀 크게 해라.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적게 만들어 놓고 또 안 살고 임대 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규정하는 부분이 85제곱미터를 초과를 해라. 그러니까 좀 큰 방을 만들어라. 큰 집을 만들어라. 이렇게 규정을 할 경우에 건축물을 하나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 건물에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대형 규모가 되겠습니다. 대형 규모. 서울시 같은 경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설치할 수 없어요.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이 오피스텔을 설치를 하려면 좀 대로변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땅을 사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조례를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돼요. 도시계획 조례.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을 섞어서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조례를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대부분이 이제 대형 규모로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섞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 이런 경우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복합으로 만들까요?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 할 수 있는데요. 사업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은 다 분양을 하는 거죠. 분양을 하는 건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발코니 확장을 인정받기 때문에 용적률에서 유리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다 채워도 용적률이 남을 경우에 오피스텔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발코니 확장을 인정 못 받죠. 인정이 안 되고 설치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으로 4개 층을 구성을 하고 49세대까지 맥심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찾고 나머지 부분을 오피스텔로 구성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분양사업에서 많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과 다른 주택, 즉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이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단 하나의 규정은 소형주택과 그 밖에 한 세대 주택만 허용을 해주지 하나는 소형주택이고 나머지는 다세대 연립이다. 이 내용은 지울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시형생활주택 1편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내용, 새롭게 개정되는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세제 부분 그리고 주차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도시형생활주택 2번째 시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용 건축사였습니다.